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터키 전투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스타트렉 팬이라면 그 밈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 시리즈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레오나르도 란차라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일이죠. 아마도 그들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터키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전차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죠.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릴게요. 레오나르도와 함께 터키 조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들은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EA4 전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이 특정 조건을 벗어나서 사용될 경우에는 전차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전차를 시리아에서 사용했습니다. 보신 전투에서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잘못 운용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인들은 전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EA5, EA6, EA7으로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터키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F-16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D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그들처럼 S-400을 구입했기 때문에 F-35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키인들은 잘 보시면 드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몇 년 전에 터키 드론을 사용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외에도 최초의 다영역전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꽤 모험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기는 2016년입니다. 터키인들은 드론 모함 개념 등에서 많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터키의 추세가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자립, 즉 완전한 자립, 생산 측면에서 더 자국화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어쩌면 특정 지역의 공급자가 되는 것, 이런 방향입니다. 레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르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기 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녀석을 미르코에게 기증해 주신 분께 인사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제 손에 있게 되었네요.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최초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투기, 이제 막 시제품 단계에 들어섰고 2028년에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전투기입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이름편에 들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해외 유튜브에서도 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많이 언급될 새로운 전투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전투기이지만 쟤는 베네토,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지역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는 첸이 매우 자주 언급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안녕 가스파르도, 안녕 잘루이지 젠시탈리.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북동부 친구들에게 인사합니다. 첸.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캔의 프로토타입 중 하나의 멋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전투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프로젝트가
터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사물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적인 데이터나 표를 원한다면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분석적인 작업을 합니다. 이 전투기를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미르코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F-35SU-57과 같은 세대에 속합니다. G-36과 KF-21 블록 3 한국산도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2030년대에 같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5세대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써 누군가가 미소 짓는 게 보이네요. 설마 터키가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어? 에이, 설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유럽인들이 터키를 그렇게 얕잡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럽인들은 5세대 전투기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F-35를 사서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5세대 델타 카나드 전투기에서 왔고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터키인들을 놀리지 말고 특히 우리 유럽인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카안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11,015님께서 왜 2028년에 생산이 시작되는데 타이푼을 구매하냐고 당연히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곧 다룰 테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잊고 있었네요. 미르코 씨가 당연히 돈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런 전투기, 즉 이론적으로 F-35 등과 같은 수준에 있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면 우선 수출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전투기 일부를 판매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F-35의 진짜 장점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F-35의 가격은 대략 9천만에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1,300대가 생산된 이후의 가격이죠. 처음에는 비용이 훨씬 더 높았지만 규모의 경제와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 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무기 체계나 장비를 직접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보다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략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결국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자국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말이죠. 네, 일자리 창출과 실제 GDP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압니다. 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들에게는 GDP 증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채 등등을 고려하면요.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터키는 중동과 특히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게는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신오스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오이론. 물론, 네, 저도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마달루노와 함께했던 라이브를 다시 보세요. 터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생각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동맹, 야망, 시리아에서의 완충지대에 대해 말이죠. 또한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모. Ok.
좋아요. 그럼 이제 칸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봅시다. 이들은 아침에 갑자기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칸은 꽤나 야심찬 산업적, 지정학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칸, 미르코가 저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슬라이드는 번역하면 군주,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칭기즈칸도 그렇게 말했죠? 항상 그 사람이죠. 하지만 어쨌든 언어적인 관점에서도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르도안의 터키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대안적인 상품입니다. 이 수준은 터키에게도 일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터키의 산업 역량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칸느를 단일한 물건, 단일한 항공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훨씬 더 넓은 전략과 훨씬 더 깊은 프레임워크의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게 어떤 물건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P1, P2 프로토타입 중 하나이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F-22와 F-35가 서로 싫어하면서 낳은 아픈 자식처럼 보이네요. 근데 왜 너는 매번 이렇게 트랜스 채널식 평가를 해야 하는 거야? 이 비행기는 조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분석해 볼 거예요. 특히 꼬리 부분이 그렇고 수평 꼬리 날개가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혹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혹이 아니라 캐노피, 즉 조종석의 연장선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라인들이죠. 네, 좀 특별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그리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멋진 전투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요, 밀레니움이 말한 것처럼 그건 더 나은 레이더 반사 흔적을 얻기 위한 해결책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잘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형적인 선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이상해요. 뒤에서 보면 비율이 안 맞아 보여요. 좀 독특하죠? 그때 저는 크지 않았어요. 이번 라이브에는 많은 이미지가 나와요. 숫자까지 일일이 따지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거슬릴 수 있으니까요. 이 비행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그래픽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현대식 집들과 비슷해요. A4 등급 주택은 각이 져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들도 독특한 형태로 지었는데 지금은 50cm 두께의 벽을 만들어야 해서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엄청 비싸요. 좋아요. 그래서 이 개는 5세대 전투기라고 했죠? 아주 야망이 큰 개예요. 바로 5세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야망이 크다고도 해요. 드론을 만들거나 훌륭한 트레이너기, 예를 들어 허제트 같은 걸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요. 뭐든 무기 시스템 제작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마도 AMX 같은 기종도 거치지 않고 바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건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질지도 지켜봐야 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이고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탈리아의 훈련기와 매우 비슷한 훈련기에서 모두가 놀랄만한 기종으로 넘어간 거죠. 아니요, 모두가 사용하는 훈련기에서 이제는 5세대 전투기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좀 너무 큰 도약이라서 솔직히 크게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죠. 이런 훈련기에서 바로 5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건데 겉모습만 5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 하위 시스템,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엔진에 대해 큰 의문이 있어요. 제 기억엔 그게 P1이나 P2에 쓰인 엔진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F-16 엔진이지만 앞으로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당신과는 달리 저는 낙관적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스켄데르 케밥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터키 친구들을 믿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농담은 제쳐두고
저는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공기처럼 초기 문제들이 있겠지만 F-35도 바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터키가 첸을 거의 100%에 가깝게 최대한 자국 부품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쓰고 싶어요. 엔진은 잠시 잊으세요. 곧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 프로젝트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도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르코가 언급한 레오파르드 사례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에이브람스, 네오파르드,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전차는 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K2 흑표도 샀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이 세 전차의 장점만 보아 다음 폴란드 전차는 세 가지를 완전히 섞은 자국산이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그걸 만들 수 있는 노하우도 쌓았으니 더 쉽겠죠? 네, 하지만 일부는 사오고 나머지는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세요. 물론이죠. 괜찮아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어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아니요,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폴란드 장갑차는 독일 엔진과 스웨덴 소형포가 혼합된 모델이었죠. 그들은 잘 작동하는 세 가지, 네 가지 부품을 가져와서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조립하는 차량을 만들지만 부품들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까먹기 전에 말하자면 다시 한번 수출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터키.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이건 내가 99% 만든 제품이라고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이 항공기에 쓸 무기도 같이 제공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레오, 여기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터키 항공의 아주 먼 과거의 진짜 역사를 보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 때뿐이었고 독일인들이 준 할버슈타트 비행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항공의 역사는 잠수함의 역사처럼 독일과의 협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이 얼마나 당의 힘으로 여겨졌는지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의 힘이 바로 공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힘이었고 정권 아래에서 탄생해 거기에 큰 비중을 뒀죠. 발보가 했던 대서양 횡단 비행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바로 항공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케말 아타투르크도 처음으로 주목했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항공이었고 그 분야에서 내부적인 역량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보통 항공 분야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아마도 화려해서 그런지 거의 모든 정권의 명함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보의 무기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운동선수이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권의 새로운 진보를 상징하기에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파시스트적 서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일종의 왜곡도 있었죠. 예를 들어 30년대 말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여전히 조종석 덮개 없는 비행기를 원했어요. 진짜 남자들만이 덮개 없이 싸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식이었죠.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잠깐 말하자면 한 세기, 9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적 정직성과 침착함으로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를 파시스트라거나 파시즘이 좋고 나쁘다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폭격을 당했어요.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진짜 폭격이었죠. 아니면 이탈리아 터키 전쟁에서 이탈리아인들이 한 폭격이었거나. 네, 1911년에요. 손으로 직접 봤던 거죠, 네. 네, 말 그대로요. 네, 그때는 샐러리 뿌리 같은 걸 던졌고 조종사는 한 손으로 신관을 장착해야 했죠. 정말 번거로웠어요. 제가 그에 대해 책도 썼어요.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다시 칸으로 돌아가죠. 그게 낫겠네요. 칸, 어디 있니? 자, 그러니까 마무리하자면 야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잠시 후에 5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돈입니다.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5세대 전투기도 비용이 엄청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48대의 칸 전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세대의 시제품만 있을 뿐인데 인도네시아와 이미 48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칸 전투기의 진화의 조짐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S400과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프로파일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재료의 반사 능력도 테스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F-35와 S400을 함께 원했다는 점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비행기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스텔스 비행기의 능력이 어떤지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 세계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쪽에는 가장 유명한 방패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장 유명한 검을 가진 사람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정도 해볼 수 있었고 두 가지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죠.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전자 쪽인데 물론 그 얘기도 하실 거란 건 압니다. 왜냐하면 뭐 형태라든지 항공전자 이런 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전자 쪽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적인데 터키가 드론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전자 부분도 물론 F-35의 AESA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낙관적이에요, 미르코. 왜냐하면 다른 직업적인 이유로 터키 산업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최고일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괜찮기만 하면 됩니다. 캔의 상업적 목표는 F-35의 독점적인 위치를 약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대안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F-35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니까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하셨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부터 F-35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F-35를 가져야 하는 거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F-15 나 원하는 건 다 줬지만 F-35는 아니에요. 그럼 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그걸 가질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일들이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400 도입이나 F-35 차단 같은 걸 봤는데 제 생각엔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S400이 F-35를 얼마나 탐지할 수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라드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거든요. 무라드는 터키에서 만든 AESA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AESA 레이더도 직접 만드는 거죠. S400으로 프로파일링과 비행기 탐지 여부를 확인한 뒤 F-35도 가져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꼭 많이 살 필요도 없었어요. 제 생각엔 10대만 사서 연구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온 거죠. 네, 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브리엘레 로마노 고마워요. B-21 라이더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가 너무 적어서 심지어 엔진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저는 2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가브리엘레. 10만이 옳은 답을 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폭격기를 다뤘으니까 이제 F-117을 하죠. 오, 봐봐. 에이! 아, 이 라이브가 5만 뷰를 넘으면 F-117을 하겠습니다. 퇴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아니, 우리와 함께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인사와 키스 한번. 가끔씩 다도에게 뽀뽀도 해줘요. 조금 있으면 그걸 침대에까지 가져갈 테니 더 큰 걸 선물해야겠네요. 1대16 스케일 로 사줄게. 이런 거 맞지? 아니면 1대72 스케일의 비일도 괜찮지. 그거 정말 크거든. 비일은 진짜 커.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비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다시 켄 이야기로 돌아가죠. 켄. 좋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딴 길로 새서 끝이 없을 테니까요. 자, 켄의 아이디어는 뭐였죠? 켄은 2010년에 TFX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어요.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 그 당시의 아이디어는 성능이 꽤 좋은 전투기로 F-16과 물론 아직 남아있던 F-4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F-35를 기다렸다가 F-35를 하이로 믹스해서 하이로 두고 그리고 켄, 즉 TFX가 로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상 그리펜이나 F-16 그런 그리펜 같은 기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해서 2030년에 터키에서 켄이 운용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누군가는 일정이 너무 코앞이라 좀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칠 수 없는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잘했어, 미르코.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5세대 전투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고 그 기원은 아마 8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시대와 특징에 따라 Z기, 즉 Z 전투기를 세대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 F-15, F-16, 4세대입니다. 유럽의 유로카나드 전투기들, 그러니까 라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수호이 SU-30도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즉, 4세대의 개선형이죠. 5세대는 바로 이겁니다. F-22, F-22부터 시작이죠. 하지만 F-22도 80년대에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점 주의하세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생산에 들어갔고 제 기억으로는 2011년에 생산이 종료된 걸로 압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5세대 전투기였죠. 왜냐하면 고급 스텔스 성능, 슈퍼크루즈, 즉 애프터버너 없이 음속을 돌파할 수 있고 첨단 센서, 데이터 융합, 고급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쉽지 않은 목표들이고 항공기는 매우 비싸며 요구되는 산업 역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미르코,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특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엔 카안의 첫 번째 엔진 테스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F-16의 엔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F-100도 있습니다. 자, 아까 꽤 멋진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게다가 특히 흥미로운 이미지였어요. 알겠죠? 아까 S-400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데 왜 터키는 S-400을 도입한 거죠? 당신 생각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이 터키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안 줘서인가요? 미국은 터키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터키는 원했지만 미국이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미국은 터키에 구형만 주고 최신형은 안 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터키는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미국이 터키에게 F-35를 주지 않았을까요? 터키가 러시아와 S-400 계약을 맺으려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F-35가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도 관련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는데 왜 그리스는 안 되죠? 저는 첸의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S400이나 F35를 예로 들면 그런 생각은 진행 중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세대, 4.5세대 전투기가 되어야 했는데 점점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좋아, 우리도 할 수 있겠어.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갖췄고 ESA 레이더도 우리가 커버하고 있어. 등등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 10년 동안 그 비행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천천히 바꿔왔죠. 그리고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형태였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마 다른 엔진이나 기타 요소들과 함께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로열 윙맨이라고 불리는 것이나 다른 옵션들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곧 그 부분도 다룰 거예요. 이런 주제도 이야기할 거니까요. 네, 저도 당신이 맞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며 발전하고 더 커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하이로우 믹스의 로우 부군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이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좋아, 하이로 가자. 그리고 로우는 나중에 어쩌면 드론이나 유로파이터로 할 수도 있겠지 라고 말했어요. 아까 누군가가 물었죠. 왜 캔을 개발하면서 유로파이터를 사는 거죠? 우선 유로파이터는 이미 검증된 항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작동 방식과 기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모두 알고 있고 최신 버전은 다목적 역할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샀으니 그냥 거기 두면 됩니다. 그동안 첸을 발전시키면 첸은 더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더 세련되어지며 다른 기능들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뒷생각도 있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이건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뒷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루지오, 루도 삼촌.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로우 믹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다시 유행하게 된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는 고성능, 고능력의 장비를 다른 무기 체계와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로우 믹스를 의미합니다. 저는 저급은 아니지만 다소 낮은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것은 저와 미르코가 알고 지낸 이래로 아마도 23년 말부터 계속해서 꺼내고 반복해온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이로우 믹스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게 다시 유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공 분야에서 타이푼이 로우인가요? 네, 5세대기에 비하면 로우입니다. 지상 환경에서는 로우란 오래된 게파르트를 대공 임무로 드론에 대항해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같은 것을 사용하는 대신을 말이죠. 또는 비용 문제나 격추 등 여러 이유로 당신에게 더 비싼 다른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대신에요. 하이로우 개념은 레오나르도 말처럼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두 군대가 비슷할 때 서로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찰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대규모 군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단순한 무기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항공 분야에서 로우는 항상 하이와 상대적이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F-15는 충격받을 만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F-15EX가 로우로 간주되고 하이 부분은 F-35입니다. 오, 여러분, F-15EX 군대라면 저한테 주세요. 모두 호넷입니다. 모두 슈퍼 호넷입니다. 네. 로우는 많은 장비를 나르는 노새와 같습니다. 하이는 F-35와 F-22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하이급 기체는 가격이 비싸서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훈련 기간도 길고 정비도 힘들며 기체 가용성도 낮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코팅, 외부 레이더 흡수 코팅 같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로우급은 말하자면 왜냐하면 타이푼이나 F-15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 기체들은 가용성이 더 높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저렴하죠. 물론 F-15Dex는 엄청 비싸고 타이푼도 한 대에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건 덜 민감한 제품입니다. 상징적으로도 그렇죠. F-35를 잃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 이런. 그럼 우리는 뭘 잃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F-15 두 세대는 상징적인 가치가 더 낮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주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또 토론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게다가 터키에서 많은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죠? 앙카라로서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로파이터는 4,456대가 구매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종 데이터, 즉 결론은 무엇인가요? 터키 공군은 정말 인상적인 수준의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품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미르코, 부탁인데 사진 몇 장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자, 아시다시피 저는 숫자만 나열하거나 표를 던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미없으니까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실제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물론 몇 밀리미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F-22는 정말 큰 비행기입니다. 그건 F-22보다 더 큽니다. 정말 크죠? 여기서는 SU-57과 J-20의 크기입니다. F-16 엔진을 채택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엔진들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큰 항공기는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서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고 더 큰 무장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도요. 무장창이 더 크다는 얘긴데 터키인들은 어디서 작전하나요? 대략 자기네 영토 주변에서 작전을 할 테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1000km에서 작전하면 어디든 갈 수 있죠. 이스라엘, 테헤란, 아제르바이잔까지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군도로 1000여 개 섬이 있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쌍발 엔진 항공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있잖아요. 저는 모든 것에 모듈화도 믿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읽은 바로는 물론 당신의 문서를 전부 읽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읽은 내용에 따르면 무기 적재함을 선택적으로 연료 탱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 같은 걸 달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추가 연료 탱크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추가 무기 적재함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모듈화 말이에요. 외부 연료 탱크 대신 일부 무기 자리에 내부 연료 탱크를 넣는 거죠. 그러면 항속거리는 늘지만 무기는 줄어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스텔스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요. 맞아요. 5세대 전투기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내부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꽁이 있죠. 무기도 내부에 보관합니다. 저희가 이 채널에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먼저 언급했던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말이죠. 2년 전쯤이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다시 찾아보세요. 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냐고요? 곧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무기창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기를 외부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5세대 전투기로 볼 수 없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정해진 체크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란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마케팅 요소도 많습니다. 5세대, 6세대, 4세대, 4. 5세대 전투기라는 구분은 소통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맙시다. F-35가 순항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미지도 보여줄까요?
봐요. 제가 4K를 말한 건 이해했잖아요. 독동부에 인사를 전합니다. 자, 비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크기는 제쳐두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F22와 캔의 형태를 보세요. Okay.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들 전부 F35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캔이 F22와 매우 비슷합니다. KF21 보려면은 약간 축소된 F22입니다. 디자인이 그렇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레이더 신호 반사 면적, 즉 RCS를 줄이고 싶다면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했어, 윈터. 하지만 네 엔진 사이의 거리를 봐. 그렇게 하면 네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돼. 그러니까 네 엔진들 사이의 거리는 제품마다 달라졌어. 엔진들 사이의 거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동체도 더 넓힐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양력을 생성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이 결국 양력을 만들어내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어쨌든 엔진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흰색이 튀어나오는데 푸나리가 말했듯이 SU27도 그렇고 SU57도 엔진 사이에 이런 거리가 있어. 이게 흰색이 튀지 않게 하는 내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야. 보여?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 양력 생성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걸 없앴지. 양력을 생성하고 엔진 사이에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 즉 터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해결책이지. 이 60년대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야. 좋아요.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 얼굴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또 다른 크기 비교입니다. 캔을 보시면 TFX 캔은 F22, SU57, 그리고 중국의 J20과 같은 대형 전투기와 동일한 크기 범주에 속합니다. J20 쪽으로도 가보세요. 우리가 항상 잊고 있지만 J20이 300대가 넘게 있고 앞으로 J20을 1000대까지 생산할 계획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맙소사, 저 사람들은 미친 듯이 생산하고 있어요. 좀 더 내려가 주세요. 그래야 우리 팔로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F22와 첸의 비교를 보세요. 양쪽에는 F16과 F35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16의 날개가 TFX의 엘리베이터, 즉 첸의 TFX 수평 꼬리 날개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 이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이게 큰지 이해시키기 위해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F16이나 F35를 본 적이 있다면 F35는 몸집이 커 보여도 사실은 작아요. F16보다 약간 더 길 뿐입니다. 근데 모형의 멋진 점이 뭔지 알아요? 저는 미그 29 풀크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숲 27이나 플랭커 옆에 놓아봤을 때 저는 33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와 미그 29가 이렇게 작았나 싶어요.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크기거든요. 하지만 F14도 정말 거대한 비행기죠. 여기 라팔도 있고 타이푼도 있는데 F14에 비하면 거의 절반 크기예요. F14는 역사상 가장 큰 함재기였어요. 정말 거대하죠. 정말 거대해요. 왜냐하면 긴 항속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뭐 이제는 그렇죠. F18, 이 작다는 건 아니에요. 슈퍼 호넷도 작지 않아요. 꽤 크고 멋지죠? 예전에는 좀 작았지만요. F18 A, B, C, 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슈퍼 호넷을 만들었죠. F18을 10%더 크게 복제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걸 빨리 만들어냈죠. 그래요. 젠장. 항공모함에 탑재된 것들은 정말 크고 멋지고 또 무겁기도 하죠. 왜냐하면 F18은 멋지긴 한데 비행기 치고는 꽤 무거운 편이에요. 착함 같은 걸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미 해군의 주력 기체가 뭐냐고요? 바로 F18입니다. 항상 비행하고 신뢰성과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이미지를 보시죠. 왜냐하면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의 중첩 이미지를 준비했거든요. 아, 미그 31은 정말 괴물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요. 숫자는 지루하고 이미지는 더 재미있죠? 저는 숫자보다 더 지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캔, 즉 F22 위에 겹쳐진 하늘색 실루엣이 훨씬 더 깁니다. 보시다시피 동체가 확실히 더 길어졌죠? 또한 F22는 항소거리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소거리가 짧다는 게 F22의 약점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시하는 최신 업그레이드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날개 아래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꼬리 부분 때문에 파란색을 보면 뭔가 떠오르게 하네요. SU-35는 러시아의 모든 소위 기종들과 비슷한데 SU-57도 마찬가지로 엔진 사이에 레이더를 탑재한 저 침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전자 대항 체계입니다. 캔의 경우에는 제동 낙하산도 있습니다. 아직 그 스탱이나 엔진 사이 공간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 겁니다.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요. 여기서 누가 세 번째 다리 얘기했죠? 오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옆에서도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제가 준비해뒀어요. 마지막으로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비교로 지루하게 하지 않을게요. 이제 더 멀리서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대의 항공기 KF-21 한국의 보라매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기억해 두세요. 이 라이브 방송을 꼭 다시 보시길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는 F-22가 있고 뒤에는 TF-X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체가 정말 큽니다. 옆모습뿐만 아니라 정면에서 봐도 이 항공기가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큽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착륙 장치가 길고 다른 항공기들보다 훨씬 높이 떠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무게를 완화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무게를 다루기 위해서도 유압 파워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무겁다면 이중 바퀴식 전방 착륙 장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볼 수 없으니 무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의 선택일 수도 있고 최종 구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퀴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확실히 바퀴가 매우 크지만 무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프로토타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륙 장치를 바꾸는 것도 기계나 바퀴, 모든 것을 바꾸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알 수 없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행기가 클수록 숨기기가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것뿐만 아니라 레이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큰 비행기가, 아니 오히려 큰 비행기가 스텔스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세 비행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저는 수직 꼬리 날개의 기울기도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기하학적 구조는 제쳐두더라도 이것들도 완전히 비슷합니다. 모두가 같은 해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디자인의 해법이 된 셈이죠. 참고로 표절이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스캔들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직각과 예각을 없애고 엔진을 차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기 흡입구 안을 들여다보면 하얀색 구역이 보이고 압축기 블레이드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압축기 블레이드는 레이더파를 아주 많이, 정말 많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파는 S자형 덕트, 즉 뱀처럼 구불구불한 덕트에 의해 차단됩니다. 이제는 아주 흔해진 해결책인데 바로 기울어진 수직 꼬리날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모든 주요 반사선을 몇 가지 정확한 각도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해결책에 적용되어 모든 무기가 내부 무장창에 있어 날개 아래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이더 흡수 소재로 모두 덮여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이 RCS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첸은 작전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공중우위 전투기로 시작해서 천천히 다목적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배지 미사일과 폭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공대공 임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전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컬쿠노, 누가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네 생각엔? 여러 가지 버전이 개발될 거야. 요즘은 무기 체계를 만든 다음에 해군 버전으로도 변형하는 경향이 있거든. 멀티롤 버전에서는 아니야. 이 캐논의 다양한 블록이 생산될 거야. 처음에는 공대공에 전념하지만 이후 블록에서는 새로운 무기와의 통합이 추가될 거야. 하지만 이미 멀티롤이 예정되어 있어. 멀티롤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대함 임무도 하고 뭐든지 다 해. 레이더 흡수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진짜 산업 비밀로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소재들이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소재들은 전파에 맞으면 그 에너지를 내부로 흡수해서 주로 열의 형태로 분산시켜. 그래서 때로는 냉각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 있지. 그렇게 하면 전파가 송신기로 다시 반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레이더의 원리야.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전파가 레이더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야. 내가 완벽한 예시를 들어줄게. 이건 루덴버그 구와 비슷한데 레이더 신호를 내부에 가둬서 신호가 원래의 소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반사되게 하는 재질이야. 몇몇 드론에 이런 구체들이 장착된 적이 있어.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된 시기였던 것 같은데 바로 레이더 흔적, 즉 레이더 반사 흔적을 줄이기 위해서였어. 상상해봐요. 예시로 뭘 들 수 있을까? 아, 맞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흡음 패널 아시죠? 벽에 붙이는 큰 삼각형 모양의 패널 있잖아요. 소리를 흩어지게 하는 쐐기 모양이 있는 것들요. 간단히 말해서 그 개념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재료 화학에 대해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는 제가 감히 갖추려고도 하지 않는 공학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스텔스 기술들이 양자 레이더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모든 스텔스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자 얽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텔스 기술들은 양자 레이더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누군가 드론에 대해 드론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었죠? 미르코, 22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 무엇과 함께 운영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il CAN. 자, 우리는 이른바 MUMT, 즉 유인무인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탑승한 항공기와 함께 UCAP, 전투 드론, 무인 전투 항공기 등이 혼합된 편대를 말하는 것이죠. 세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앙카3, 이 단일 엔진의 날개형 항공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키시 렐마가 노마초에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했죠? 바로 이 기체입니다. 참고로 키시렐마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시렐마는 세계 최초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트 표적에 발사한 전투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일이죠. 제 기억엔 2025년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칸의 혼성편대에 키시렐마가 전투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꽤 민첩합니다.
저기 아래 미사일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게 폭탄입니다. 이 드론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드론이 장비를 장착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PC렐마는 아마도 혼성편대의 전투기일 것입니다. 빠르고 민첩한 기체입니다. 반면에 앙카3, 아까 보셨던 플라잉 도리토 모양의 드론은 정찰 임무에 더 특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의 공기 흡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항공기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으며 아마도 고고도 침투나 정찰 같은 임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동성이 중요한 공중전에서는 등쪽 공기 흡입구가 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흡입구를 가진 항공기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예를 들어 GJ-1위를 제안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a non è assolutamente un velivolo intero. 기동성, 전투, 민첩성 등에서요. 두고 봐야겠죠. 사실 터키에서도 유무인 복합 운영 개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중사가 있는 항공기의 특성과 무인 전투 드론의 특성을 결합하기 위해서죠. 피지오 카이오가 이탈리아, 프랑스 뉴런을 복제했다고 했죠. 네, 비슷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Neuron c'è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많고 미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작동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압니다. 모든 게 슬프고 비슷해 보이죠. 2, 4세대 전투기들이 각기 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원한다면 꽤나 정확한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전차도 비슷하게 진화해 결국 모두가 비슷한 해법에 도달합니다. 벗어날 방법은 거의 없고 따라야 합니다. 모두가 경사장갑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대체로 야간 열상 장비와 PFSDS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전차는 미사일 발사 기능이 있는 변형도 있고 모두가 복합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셀룰라 시스템 같은 새로운 기술도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에 관해서는 모든 서방 전차와 달리 우리는 탄약을 뒤쪽에 두고 블로우아웃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뀌지만 결국 보면 아브람스가 외관상으로 레오파르트 2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인들은 도시 전투에 대한 요구가 더 커서 보병을 위한 박격포 장착이나 보병 수송 능력 등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비슷한 해결책과 크기 그리고 대략 비슷한 구경에 도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아쉬운 일이죠. 미르코는 등 뒤에 세계에서 유일한 디자인을 가진 A10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A10에 대한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 미래에 대한 상상 버전도 다뤘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장 유명한 전투기의 기상천외한 버전에 대한 라이브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사람은 독특한 얘기도 해요. 좋아요. 무장에 대해 말하자면 칸에는 어떤 무장이 장착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미국산 무기,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특히 터키산 무기까지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 즉 AIM-9 사이드와인더나 러시아의 R-27에 해당하는 보주도안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름도 보주도안이라고 하죠. 미르코, 아래 이미지 보여줘. 이 미사일들은 잘 안 알려졌어. 하지만 이것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보주도안은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이드와인더, S람, 아이리스-T와 동급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거리 미사일이야. 단거리. 미사일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분명히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노즐도 있을 거야. 요즘 현대식 미사일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곡도 가는 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램제트 엔진을 가진 미티어보다는 암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주도간과 곡도간, 항상 북동쪽의 경위를 표해야 해.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간 보주도간이 꽤 많거든. 그래, 이게 바로 터키에서 만든 무장들이고 이 무장들로 분명히 그 항공기가 제한될 거야. 그리고 이것들 중 하나지. 곡도간은 킬리잘마에서 발표되어 공중 표적을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어. 큰 기술적 성공이야.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미 F-16에 통합되어 있어.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들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몇 장 더 넣었어. 내부 무장 30mm 대파 기관포. 그러니까 프랑스제야. 역시 칸용이지. 왜냐하면 기관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포를 빼는 건 꿈도 꾸지 않았거든. 이제는 기관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어. 더 이상 뺄 수 없어.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이야. F-16의 20mm 벌컨 기관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타이푼의 27mm 라인 메탈 PK-27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신기해. 그들은 30mm 대파 기관포도 장착했어.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기관포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화력, 짧은 시간에 많은 발사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느린 발사 속도를 선호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하지, 더 큰 구경으로 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 적은 수의 탄환이라도 명중하면 치명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컨처럼 높은 연사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원해. 포탄 한 방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땐 표적을 따라가며 조준할 시간도 더 많지. 하지만 당연히 연사력이 줄어드니까 구경을 더 키워야 해. 그래서 30mm, 40mm, 47mm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지. 이건 아주 소련식 방식이었어. Perché non usa 그러니까 기억나면 코스의 무장은 옛날 미그 15부터 시작됐어. 47mm와 또 다른 두경을 썼지. 20mm나 27mm가 아니라 정말로 밑에 대포를 달고 있었지. 탄환도 몇 발 없었고. 반면에 그 당시 미국의 경향은 브라우닝 기관총을 사용하는 거였지. 세이버 전투기를 보면 37mm나 23mm 브라우닝을 썼고, 세이버에는 몇 정이 있었지? 6정, 내가 기억하기로는 6정이나 8정이었던 것 같아. 판원을 퍼부었지. 포화시키는 거지. 하지만 그게 바로 미국식 아이디어야. 에이텔 라이브에서 우리가 대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발을 쏘는지, 얼마나 일부러 명중률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걸 한번 봐봐. 에이텔 라이브에서 말이야. 우리가 대포에 대해 이 중요한 부분을 짚었었지. 대략적으로 분산 범위를 커버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지. 포화 공격이니 내가 탄원을 잔뜩 퍼부으면 결국 하나는 맞을 거야.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야. 자,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밤의 스폰서인 인콘니에게 당연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이메일 서비스, 지긋지긋한 로봇 전화 같은 걸 받으시죠? 정말 지루하잖아요. 저도 오늘 2통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기들 목록에 올려놨는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서비스가 무료라면 그때의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인코니는 무엇을 하나요? 인코니는 기본적으로 여러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웹상에 떠돌고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마케팅 목적으로 재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팸 메일이나 원치 않는 전화 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데이터가 적게 남아있을수록 프로파일링 가능성도 줄어들고 피싱과 같은 표적 공격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인코니는 데이터와 달리 여러분의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제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6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 채팅,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게다가 채널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을 귀찮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코니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저는 사용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 6달러나 유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연간 결제 시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 전화번호와 제 아내의 전화번호, 이메일도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삶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에서 귀찮게 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럼요. 다리오 디프란체스코가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실제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자신의 시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나요? 저는 시간을 중시해 6유로 절약보다 전화 10통을 덜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당신을 방해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도 않는다는 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죠. 이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50유로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캔으로 돌아가죠. 아까 미르쿠가 전자장비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전자장비로 말하자면 이 비행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세대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AESA 레이더, 즉 전자식 스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아센산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터키산입니다. 이름은 무라드 600입니다. 이 레이더는 공대공, 공대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형을 매핑할 수 있으며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장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F-35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즉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F-22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유럽인과 러시아인 모두 이 기술을 늘 믿어왔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물론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자가 보호를 위한 통합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단순히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로 수신된 신호에 따라 조종사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 장치는 수동적으로 레이더 신호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50년 전부터 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시야 측면에서는 헬멧이나 시야는 어떤가요? F-35처럼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EOTS 같은 전자광학 표적 지시 및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보는 그 동그란 장치들 말이죠. 그러면 그 동그란 장치들은 IRCM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57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레이저입니다. 방향성 대응 장치로 보통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탐색기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미사일의 탐색기를 혼란시키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F-22에는 없는 장치입니다. 몇몇 헬리콥터, 예를 들어 페니체에는 DIRCM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체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은 구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슬들이 있는데 이들은 센서로서 접근하는 미사일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하려고 합니다. 적외선 미사일, 즉 적외선 지대공 미사일은 수동 유도 방식입니다. 반면 레이더 신호를 방출하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의 특정 적외선 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마도 효과로 인한 추정 가능한 손상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스템입니다. F-35 말하는 거죠. 35 효과요. 왜냐하면 F-15는요. 저는 저 바보 같은 건 열 추적은 쓰지 않았어요. 아니면 터보제트 엔진이 달린 로켓이 아닌 채공 기능이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도요. 터보제트 엔진은 비교적 차가운 배기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고 그래서 기내 시스템에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론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란을 위한 저만의 이론입니다. 지상 대공 미사일인데 로켓으로 발사된 후에 특정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드론과 비슷하게 하늘의 표적을 찾는 거죠.
작은 제트 엔진으로 추진됩니다. 탐지하기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이론입니다. 물론 이런 위협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그리고 필터링에도 인공지능이 크게 활용됩니다. 조종사에게 상황을 명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종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높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식입니다. 인공지능만으로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매우 많이요.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하다고들 하죠. 오 친구야. 저는 아직 네 저건 비행기야 하지만 조종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00% 인공지능으로만 운항하도록 설계된 비행기 말이에요. 아직은 좀 이르죠. 현재 인공지능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좋겠지만 인공지능이 아직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공중전을 수행하고 복잡한 작전을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F-16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조종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20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공지능이 아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이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UCAV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그 당시에도 2024년에는 인공지능과 조종사가 대결하면 항상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은 구지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지만 조종사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조종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는데 그 인공지능은 상대가 어떤 기동을 하는지 평가하고 상대가 인간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버틸 수 없는 기동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댓글에서 디에고 바르바레스코일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F-47이 유인 운용도 가능하다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유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SU-57도 그렇고 SU-57의 동생격인 SU-75도 마찬가지입니다. SU-75는 단일 엔진이고 수출을 위해 설계된 기체로 현재는 시제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템페스트 GCAP,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무인 버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그렇죠. 아직은 이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는 2024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언가라서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프로그램 상황입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칸피형은 2024년에 비행했습니다. 현재 두 개의 프로토타입 P1과 P2가 있는데 이들은 지상에서의 정적 시험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이미 최종 항공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P형은 시연기로 사용되었습니다. P1과 P2는 최종 항공기의 거의 완성된 프로토타입이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체가 넓어졌습니다. 아까 누가 엔진 사이에 공간이 많다고 했었죠? 바로 그 점이 P형, 즉 오른쪽에 있는 흰색 기체에서 회색 기체, 그리고 P1, P2로 오면서 더 넓어졌습니다. 동체가 전반적으로 넓어졌고 공기역학과 레이더 반사 면적 RCS 때문에 수평 꼬리 날개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이 개선에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했고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흡입구도 약간 뒤로 옮겨졌고 여러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수도요. 기수가 조금 더 커졌고 지름도 커져서 더 큰 안테나가 달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레이더는 더 많은 송수신 요소를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팔코네가 저보고 YF-23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네,
할 얘기가 많죠, 아마도. 저는 그걸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으니까요. F22와 F23의 경쟁이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오가멜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피를 흘리면서요. 정말 기억합니다. 예전엔 에로노티카의 딥회사를 이런 것 때문에 읽었죠. 잡지가 있던 시절에요. 좋아요. 결국 다른 세계의 시제품이 더 생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 잘했어요. 이 사진도 넣어뒀었죠. 여기 보세요. P1과 P2 보이세요? P1에서는 엔진 사이의 거리를 넓혀서 더 많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공기역학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 무장창에 넣을 무장의 종류를 바꿨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 타이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Quindi 그러니까 P0는 한 가지였고 P1과 P2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세 개의 시제품은 제 생각에 1년 정도 후에는 심지어 최종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엔진은 F116의 엔진, F110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정말 멋진 주제네요. 아인슈타인의 빗대 말하자면 다음 전쟁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는 모르지만 소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책상에서요. 제가 자란 시절에는 람보 같은 군인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이미지요. 실제로는 미래의 뚱뚱한 토르에 더 가깝죠. 칼이 쪄서 배 나오고 맥주 마시던 그 토르 기억나죠? 응. 드디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나왔지. 바로 그거야. 너희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짜야. 미르코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알아? 그런데 그런 일에 얼마나 많은 비디오 게임 유저가 선택되는지 알아? 그들이 더 잘 배우기 때문이야. 나는 이미 이런 걸 아르마 그리고 첫 번째 아메리카스 아미에서 봤어. 그 게임은 이미 군대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FPS였고 실제로 협업도 있었지.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건 아직 소수만 아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탱크 조종이나 파일럿, 드론 조종사 같은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게이머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지. 반사신경도 그렇고 지식적인 부분이나 근육 기억, 콘솔이나 조이스틱 같은 것들을 다루는 능력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엔진 얘기로 넘어갈게. 내가 엔진 얘기를 3번이나 꺼냈는데 아직 제대로 말한 적이 없거든. 자, 엔진은 진화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 왜일까? 현재 캔은 F110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으로 비행하고 있어. 아까 내가 F10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이브 초반에 잘못 말했어. 미안해. F110이 맞아. 이건 F16의 F110 엔진이야. 하지만 블록 30부터야. 그래서 대략 2035년 중반쯤에는 터키산 국산 엔진인 TF35000을 장착할 예정이야. 예를 들어 35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미르코가 그걸 올리고 싶다면. 이 엔진 TF35000은 터키에서 생산된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2025년 말에 공개된 엔진이야. 그리고 이걸 소개하고 있는 분이 미르코 다베크야. 봐봐. 이렇게 모자를 써보면 너랑 닮았어? 탔소. 너랑 닮았어. 저 엔진은 F110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엔진이고 당연히 더 강력한 출력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슈퍼크루즈 속도인 마하 1.6 정도와 더불어 더 높은 효율성도 보장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신형 엔진의 추세는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야. 몇 년 전에 아마 2024년 초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해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그때 6세대 전투기용 엔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그 방송을 다시 찾아봐도 좋아. 그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본 라이브 중 하나야. 하지만 특정 순간의 엔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트리플 플로우, 전기 생성.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 등등.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진 않을게. 안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야. 방향은 이거야. 하지만 터키인들이 똑똑하게 한 점은 TF35000과
F110 엔진을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게 만든 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하면 언제든 다른 엔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아니면 TF 35,000에 숨겨진 결함이 발견돼서 필요하게 되면 F110을 넣으면 되니까.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지? 기술적으로 궁금한데 F16 엔진을 분해하거나 자체 파생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걸 정말로 5세대라고 부를 수 있어? 그 엔진을 얼마나 바꿀 수 있길래 F22처럼 노즐이 열리게 만들 수 있어? 그 엔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수준의 개조까지 할 수 있어? 근데 F16 엔진으로는 그걸 못해. 그리고 또 큰 의문점 중 하나는 TF 35,000 엔진에 가변 노즐이 달릴지 아닐지야. 아직 모르는 거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어. 충분히 달 수 있어. 왜냐하면 외부에 장착하면 되거든. SU57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 아니, 미안. SU35가 그걸 달고 있지. 3차원 가변 노즐이야.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비행기의 세 축 회전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 F22처럼 두 축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F22는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거든. 알겠지? 러시아제는 보통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서 비행기의 세 축 움직임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 그래서 3차원 가변 노즐이라고 부르는 거야. 2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비행기 균형의 문제이기도 해. 왜냐하면 엔진 끝부분에 다는 장비들이 실제로 무겁거든. 물리적으로 무거워서 잘 관리해야 해. 열도 견디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 정말 무거워.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가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해. 이 점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조종석을 기체에 더 가깝게 옮겼어. 더 나은 균형을 위해서 만약 주의 깊게 보면 예전에는 기수 쪽이 훨씬 더 앞으로 나와 있었어. 더 나은 균형을 위해 길이를 줄였어. 아마도 뒤에 무게가 더해질 걸 이미 계산했기 때문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종류의 벡터 추력을 사용할지도 봐야 해. SU57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2차원 방식일지 아니면 러시아 스타일일지 말이야. 그 방식은 노즐을 아주 독특하고 복잡하게 움직이게 하지. 아직 잘 몰라. 아무도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자, 설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쨌든 오늘 밤 그렇지. 팔코네가 말하길 초기 동선은 러시아인들의 집착이야. 물론 팔코네가 말했듯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전투는 점점 더 장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라이브를 했었지, 미르코. 아마 2024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투 거리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등을 분석했지. 맞아. 그래서 나는 벡터 치력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아.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들한테 달린 거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항공기야. 그리고 맞아.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몇 장의 이미지를 준비했어. 5세대 전투기라는 게 무엇인지, 레이더 반사율이 낮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야 등등.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했던 건 모든 선들이 다 정렬되어 있고 각도가 모두 같다는 거야. 날개에서도 그렇고, 아니 정확히는 반쪽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심지어는 공기 흡입구의 윗부분까지도 그래. 모든 것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보이지? 그리고 움직이는 장치의 경첩들도 정렬되어 있어. 여기서는 앞부분을 보여줬어.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어떻게 정렬됐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다리오 디 프란체스코. 레이더 파동이 발신원과 다른 각도로 멀리 반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기하학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기하학은 작업의 한 부분일 뿐이야. 기하학은 범죄가 아니야. 다시 말할게. 지리학은 그런 것 같지만 기하학은 아니야. 요즘 기하학은 그다지 유행하지 않아. 그래, 기하학.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레이더 흡수 소재도 있지. 저피 탐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뭔가 잊었어. di 이른바 첸이라고 불리는 부분. 즉,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주름을 강조하는 걸 잊었어. 이게 바로 기체의 앞부분에 있는 주름이고, 이게 이런 마른 목골 형태를 만들어줘. 여기 보시면 레이돔의 끝부분과 기체를 나누는 뚜렷한 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뚜렷한 경계가 있죠? 저게 바로 친이라고 불리는 명확한 분리선입니다. 친, 즉 턱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각도를 명확하게 나누고 파동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이더. 제가 생각나는 가장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상 레이더가 당신을 향해 쏜다면, 즉 무언가가 기울어져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튕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에서 예를 들어 AWACS나 다른 비행기 등이 있다면 다른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오는 전파를 반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면 단면은 가능한 한 표면적이 작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뒤, 그리고 정면의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 형태들은 바로 그 방향에서 오는 특정 신호를 비껴보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서로 다르고 대칭적이면서도 완전히 반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간단합니다. 거기 멈춰보세요. 조종석 앞에 있는 저 황토색 물체가 보이시죠? 저게 바로 적외선 센서, IRST,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입니다. mentre sotto si vede poco. 하지만 여기 기수 아래쪽에 있는 저 황토색 부분도 전자 표적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지상 공격 임무에서 레이저 표적 지식이 역할도 합니다. 그건 모두가 F-35에서 베낀 겁니다. 이제는 최근 중국 전투기들도 전부 저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이 비행기의 모든 부분이 센서류를 제외하면 정말로 F-22와 많이 닮았습니다. F-35는 그렇지 않아요. F-35는 완전히 다르고 공기 흡입구도 좀 다르고 조종석 형태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F-22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말요. 자, 그럼 뭐가 더 남았죠? 아, 엔진 분리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체 내부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젠가 추력 벡터링이 도입된다면 말이죠. 엔진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롤링의 더 큰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방향을 조절해서 비행기의 롤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두 엔진 사이의 동체 분리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 2장을 넣었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넣어 감성을 더하고 이 시간에 어울리는 자극적인 면도 보여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진과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죠. 이 사진은 비행기의 구성, 그리고 아주 깔끔한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안테나도 없죠? 모든 돌출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RCS를 키우는 모든 요소를 숨기기 위해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링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벌써 1시간 반이나 했네요. 믿지 못했는데 네 말이 맞았어. 계속 진행합시다. 아니요, 더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비행기에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요. 여기가 조종석, 즉 조종실입니다. 콕핏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위치가 아주 높고 후방 시야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더 이상 맞아요. 저게 바로 그거예요. B에서 보며 든 생각인데 안에 센서를 숨길 수도 있고 예전엔 안 그랬죠. 항력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러시아식 혹을 많이 떠올리게 하네요. 미그 21도 그렇고 F-35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F-35도 그렇죠. 그 특유의 혹가 있습니다. 5, 35에서 34로. 미안, 34에서. 하지만 공격기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적어. 그러니까 버블 캐노피의 존재 이유는 네가 돌아서 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현대 비행기에서는 네가 아까 말한 것 때문에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 카메라들이 있어서 조종사가 고개를 돌릴 때 헬멧에 그 영상이 투영될 수 있어. 그래서 조종사에게는 비행기가 투명해지는 거지. 조종사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헬멧에 보여지는 거야. 저는 이 전투기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제공권 장악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조종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크기를 봤을 때 헬멧에도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투사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저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종사는 혼자서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때로는 친구들과도 여자들과도 남자들과도 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조종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나요? 내가 누군데요? 잘 모르겠어요. No, scherzando. 항상 다 같이 클럽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는 당신이 꺼내야 하는 그 유명한 작은 사다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게 소형차만큼 비싼 MX의 작은 사다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쌀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빌어먹을 작은 사다리일 뿐인데. 그게 쉬운 이유는 네가 돈을 내기 때문이야. 쉽지. 아주 간단하지.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일종의 계단이 내장되어 있고 그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보여. 아마 비행기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작은 사다리 있어. 좋은 아이디어고 편리하지. 이 사진은 조종석의 전면 전체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줘. 미안해. 에르도안이 안에 탔을 때의 사진을 넣는 걸 깜빡했어. 이건 내가 잊어버린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누구의 서명이야? 내 거야. 내가 란자로 와서 사인해줘. 너 유명하니까 사인해. 라고 했어. 정말 그 사람 것일 수도 있겠네. 너 이제 익숙해졌지? 응? 강연도 하고 책에도 사인하고 그렇지? 안 그래?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 부오나니마에서 레오네 디 레르니아가 말했지.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 사람들은 실수해. 그래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 에르도안도 처음에 이 비행기가 공개됐을 때 직접 탔거든. 이건 아주 분명한 신호야. 우리가 비행기를 롤아웃 할 때 첫 번째 비행기를 롤아웃 하잖아. 여기서는 에르도안이 그걸 강하게 추진했어.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많아서인데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 잘 봤어, 조종석. 정보가 거의 없어. 이게 칸의 조종석이라는 확실한, 실제, 검증된 이미지는 못 찾았어. 이건 내가 얼마 전에 돌려봤던 이미지인데 내 생각엔 두 가지 이유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첫째, 조종관이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는 점인데 이건 F-16에서 물려받은 특징이야. F-16 조종사들은 칸으로 전환해도 이미 조종관이 오른쪽에 익숙할 거야. 그래서 이유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LED, 즉 대형 디스플레이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TV처럼 생긴 거야. 이건 아주 넓은 화면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설정을 바꿀 수 있어. 이 대형 디스플레이는 예전의 작은 MFD들을 대체한 거야. 근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 그럼. 그리고 위쪽에서는 신호가 더 잘 잡혀. 위성에 더 가까우니까 정말 잘 잡혀. 도작 버튼이 적어서 조종석이 아주 깔끔해. 70년대, 60년대 계기들은 잊어버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여긴 전부 전자식이야. 갈게, 팔코네. 국제시장 이야기로 넘어갈게. 흥미로운 일이거든. F-14 맞지? 조종관 10번. 아니야. 10A 첫 번째 버전이야. 언젠가는 사실 4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해. 그러니까 F-14가 4세대의 첫 번째였지만 몇 년 뒤에 나온 F-15와 F-16은 훨씬 더 발전된 기종이었지. 어쨌든 70년대였고 전자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 여기 사이드 스틱이야. 사이드 스틱이라고 부르지. 옆에 있는 조종관. 자, 이제 상업적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할게. 팔쿠네가 이미 한참 전부터 나를 재촉하고 있고 당연히 알고 싶어 하거든.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성공했어. 아무도 한 번에 48캔 주문이 들어올 줄은 예상 못했지. 그러니까 잘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항공모함을 사거나 말하자면 선물로 받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분발해야 해. 왜냐하면 그곳은 태평양이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야. 그곳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중국과 미국 모두 때문인데 미국의 의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처음에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F-15EX를 구매할 것처럼 보였어. 취소됐어. 대신 첸을 택했지. 그리고 라팔도 샀어. 또 한국과 함께 KF-21 보람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멈춘다면, 다른 걸 더 사지 않는다면 최전방 전투기를 3가지나 갖게 되는 거야. 세 나라에서 온 3개의 보급 체계, 3가지 다른 훈련, 3가지 완전히 다른 시스템. 행운을 빌어야겠네. 그러니까 저는 차별화를 이해하지만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희처럼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해요. 이것은 조달 선택이 기술적 특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고전적 예시입니다. 더 좋다, 더 나쁘다, 나는 이렇게 원한다 등으로 결정되죠. 하지만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안정하고 다극화된 세상에서는 조달 선택이 그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싶으면 미국 것을 산다. 누구와도 맞추고 싶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산다.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도 얽매이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공급망을 끊어버리면 괜찮다. 나는 다른 쪽으로 간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두고 경쟁 중이었다. J-10 전투기로 말이야. 선택되진 않았지. 하지만 그때는 믿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에이, 아니야. 위험해. 하지만 더 이상 F-15EX를 도입하지 않는 건 꽤 의미 있는 일이잖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 알잖아. 하지만 나도 알아. 인도네시아는 살 돈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야. 인구나 경제 규모 모두 그래. 뭐 어쨌든 태평양 전체, 동남아시아 전체, 태평양 지역은 이미 20년째 성장하고 있어. 2010년에 오바마가 태평양 중심 정책을 펼친 이유도 바로 이거야. 즉, 세계의 경제적, 상업적, 정치적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참고로 우리도 태평양에 관한 책을 썼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얘들아, 너희 내가 여기서 공과금 매야 하니까 그거 샀지? 자, 힘내자. 꼭 부탁한다. 아마존에서 태평양의 도전 꼭 사라. 놓치지 마. 좋아. 계속하자. 상업적으로 카안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안은 F-35 KF-21 그리고 중국의 J-36에 대한 대항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들 중 하나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F-35를 살 여유가 없거나 그런 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고 러시아의 Su-57을 신뢰하지 않아서 사고 싶지 않다면 그럴 때는 터키가 있죠. 터키는 초강대국도 아니고 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책 정말 멋집니다. 지금 손에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정치적으로도 대안으로 대체 공급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비행기가 멋있다, 못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외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외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누가 관여하고 있을까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칸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그럼 파키스탄은 중국산 물건에 만족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확실히 그들은 중국산 물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중국인들에게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있고 중국인들이 터키인들에게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두 공급업체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입니다. 터키는 내게 조립 라인을 맡긴다는데 너는 뭘 해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말레이시아도 있어. 말레이시아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걸프 지역, 네가 아까 언급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모든 나라들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지. 잘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F-35를 원했지만 주지 않았지. 이집트도 마찬가지야. 중국과 아주 가까워.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지역, 그 거대한 지역에서 터키는 자신만의 제국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영향력을 갖고 싶어해. 잘 생각해봐. 소말리아에는 누가 있지? 소말리아에는 터키가 있고 터키의 F-16 전투기가 비행하는 것이 목격됐어. 혹시 소말리아가 곧 터키산 F-16을 받게 될지도 몰라. 어때?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합법적인 정부를 말하는 거야. 스페인은 주목해. 관심을 표명했어. 맙소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스페인은 F-35에서 빠졌고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어. 그리고 이미 터키에서 훈련기인 후르제트를 샀으니까 스페인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건 뭐야? 아마 만족했을 거야. 이 후르제트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꽤 괜찮아. 이제 이전에 관심을 가져보자. 나중에 내가 직접 생산할 수도 있으니까. 협력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스페인도 나름대로 괜찮은 항공우주 산업이 있어. 작긴 하지만 협력할 수도 있지. 왜 안 되겠어? 알겠지? 이런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미국과 관계가 있었던 나라들이지. 터키, 걸프만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스페인 등등. 흥미로웠지. 정말 흥미로웠어. 정말 흥미로운데 우연히도 잔이 터키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질문은 이거야. 이게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정교한 비행기일까?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왜냐하면 항공의 희생양이 될까? 이건 다음 라이브에서 다룰 거야. 아니면 실패적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 별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믿고 있어. 나는 터키 항공 산업을 정말 믿고 있어. 아주 신뢰하고 있어. 그들의 능력을 진지하게, 그리고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하는 거야. 드론 분야에서는 확실히 훌륭한 성과를 냈지. 그래. 그럼 내가 왜 비관적이어야 하지? 아니, 나는 절대적으로 낙관적이야. 그리고 우리 뒤에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네가 아무리 좋은 산업을 가지고 있어도 뒤에서 정부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고 있어.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는 정부가 있어. 에르도안 대통령도 개막식에 직접 나섰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일에 자기 이름을 걸었어. 그리고 서명도, 왜냐하면 비행기에 서명한 사람도 에르도안 대통령이었으니까. 내 생각엔 그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인 것 같아. 우리는 페니체 V-249 공격 헬리콥터를 만들었어. 현재 서방 세계에서 생산 중인 유일한 공격 헬리콥터야. 나는 그를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 본 적이 없어. 칸을 둘러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 이건 내 정부와 국내 산업이 만든 제품이야. 믿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터키의 일정들을 고려할 때 에르도안이 그게 나올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궁금해. 누가 알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는 오늘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에르도안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말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말해야겠어. 그리고 해군 버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일까? 먼저 우리 중 한 명이 해군 버전이라면 착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맞아. 탄성 케이블이나 여러 장비들이 있긴 하지. 착륙시키기에는 꽤 큰 비행기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는 호크나 미니호크, E2 같은 비행기도 착륙시키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가 워낙 크긴 하지만 나는 그들의 경납고 크기도 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이건 무겜을 위한 프로젝트야. 6만 톤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지금 있는 것들 말이야. 이건 아니고. 아니, 이건 10년 후에나 볼 수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있는 아나돌루는 드론 모함이 전부야. 더 이상 없고 크기도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무겜의 제안 중 하나, 미리 보기 중 하나입니다. 이건 6만 톤급 정도가 될 예정이고 여기서는 스토바르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륙, 하지만 와이어로 제동하며 착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착함용 케이블이 있지만 단거리 이륙이죠. 그래서
스키 점프대가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 경사진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캐터펄트로 전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어쨌든 구상은 있습니다. 어떻게 착륙시키겠습니까? 이 비행기는 원하는 만큼 무거울 수 있고 항공모함에 착륙시키기 위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 더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날개 면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착륙시킬 수 있었다면 착함시 감속력이 크죠. 엔진 관리가 잘 된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아마도 실속, 속도도 매우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요. 아니면 F-35B 스타일로 날개를 약간 키운 함재기 버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여기서는 정말로 가능한 것의 예술이죠. 어쨌든 아직은 가설 단계입니다. 여기 제가 몇 장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렌더링을 통해 이 구상이 어떻게 미리 제시됐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두고 봅시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셨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이나 여기 앉아서 아직은 실체가 많지 않은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아직은 존재가 미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2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니요, 그 비행기는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날아다니며 싸우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키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에 대한 소문, 캔 자체, 미사일 관련 모든 부분, 그리고 그들이 진행 중인 탄도미사일 연구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일부입니다. 터키는 강력한 산업 능력과 혁신성을 갖춘 신흥 강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지역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오명이 없으며 이는 중국과 유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식민지로 삼거나 정복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낫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김에 내 산업, 내 무기 체계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기 체계, 특히 이런 종류의 무기 체계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카피티니 장군이 말했듯이 기술 분야나 장비 분야에서도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페이지, 같은 악보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터키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터키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켄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작은 정정입니다. 터키인들은 식민주의 역사가 있으며 오랫동안 아랍인들에게 미움받아 왔습니다. 그 역사는 더 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야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자기 지역에서만 그래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레오나르도께 감사드리며 F-117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라이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 중에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무슨 일을 벌이지 않는 한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에 대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자면 태평양의 도전은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분석을 담은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약간은 기술적인 수준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요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가 분쟁 지역인지 등도 다룹니다. 전쟁의 언어는 군사 용어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카피티니 장군과 함께 작업을 했고 또 체치니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1917년부터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리돈바스, 그러니까 돈바스에서의 혼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